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역대급으로 길었죠. 8글자나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최근에 뉴스에서 정말 빠지지를 않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은 물론이고 그 옆으로도 조금씩 전이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고선영 님이 실제 체감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강남 핫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매수 문의가 많아졌고요. 금액도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해제 이후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근데 또 서울시에서 진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실제로 많이 거래되거나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또 너무 행정적으로 책상 앞에서 좀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현장에 느끼는 체감 또 지금 들썩이는 호가랑은 또 서울시의 진단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7361님 오늘 9시부터 대기 탔어요라고 아까 방송 초반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야 읽어드리네요. 성공예감은 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1시간 또 훌쩍 넘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땅히 이거 다 하나하나 끼워서 이렇게 읽어드릴 시간이 마땅치가 않네요. 4222님은 잠실 사는 친구가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네요. 보내주셨고 이진숙님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또 많은 이걸 또 희로애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 오늘 많이 안 좋죠. 밤사이에 나스닥이 4%나 폭락한 영향 받고 있죠. 코스피는 2.17% 떨어진 2512, 코스닥은 2.26% 떨어진 709.5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2,700원으로 1.86% 하락. 하이닉스는 3% 떨어진 182,1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3% 하락.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도 오늘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5% 떨어지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3.9%, HMM도 4.5% 좀 낙폭이 큰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5% 정도씩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458원대, 1,45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증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거쳐져야 할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중에 하나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을 때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좀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협상도 난항인데요. 러우 전쟁 상황부터 그리고 앞으로 국제관계는 어떻게 또 이 판도가 변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엄구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전쟁이라는 게 항상 휴전이라든지 종전 협상을 앞두고 더 치열해진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근도 그런 상황일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됐죠. 네. 근데 이제 장기 소모전 양상이었는데 2023년 말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략적 우위를 선언했는데요. 네.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이제 러시아가 좀 우위에 쓴 것 같습니다. 그 영토를 23년 말에 18% 정도 점령했었는데 네. 24년 말에 한 20% 점령했고요.
이제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으로 이제 쿠르스크주, 이제 서울보다 훨씬 넓은 땅을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었는데 이제 다급해서 북한군까지 불렀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공교롭게 또 트럼프 대통령 무기 중단 선언이 있고 전황이 급변하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쿠르스크 국경 도시인 수미를 엊그제 러시아가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쿠르스크가 다시 러시아한테 복원이 되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고립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전황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불리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버티기는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5분의 1, 20%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점령을 한 상황. 그러면 양국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버티는 최후의 보루는 지금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크림반도에 이르는 네. 이제 본인들은 노바야 라시아라는 이제 새로운 러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육상 통로 확보를 이제 러시아는 이제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2014년 이전의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네. 이제 전황은 점차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의 주권이 러시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좀 파행을 좀 빚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도 제대로 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빨리 끝내라. 전쟁 끝내라. 물론 이제 만나기 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라든지 정보 제공도 차단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진짜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유가? 예,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그 광물 협정을 비롯해서 이 종전 그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아침에 아마 젤렌스키가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루비오는 이미 이틀 전에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비공식 보도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광물 협정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네. 무조건 무기 지원이나 정보 제공은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광물 협정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네. 정보 제공 이미 뭐 시작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지연된 무기 이제 주기로 했다가 지연된 무기는 뭐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뭐 협상용 밀당입니까? 맞습니다. 빨리 끝내라. 이제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좀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거는 네. 무기 지원 문제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렛대로. 네, 참 트럼프에게는 지렛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도 지렛대고 무기도 지렛대고 정보도 지렛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잖아요. 물론 유럽연합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금액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 전쟁을 지속하기가 힘들 테고요.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예. 이때까지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대략 한 45% 정도가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이 지원한 무기 중에는 그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또 탱크를 부수고 근거리 공격에 굉장히 중요한 하이마스 미사일 또 이제 바이든 이제 말기 때 허용했던 아타쿰스 네. 이제 350마일 미사일 이제 이런 이제 무기들은 역시 이제 타격이 센 이런 고급 무기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이제 압박할수록 한쪽에서 웃고 있는 건 러시아고
푸틴 대통령인데 노골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 언론은 아주 트럼프 찬양 일색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협상 주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을 지금 배제한 채 개문 발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EU 자체를 그러니까 EU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번 종전 협상을 나서면서 이제 전쟁 터졌을 초기에 2022년 3월 달입니다. 그때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 합의 내용 중에 이제 나토 가입 금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한다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인 이제 나토 가입 금지도 트럼프가 지지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뭐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나토 가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예 나토에서 빠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토 가입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이제 그 종전이 되더라도 네.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안전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러시아가 언제 이제 공격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안보를 보장하는 이제 아마 유일한 방법이 그 나토 헌장 5조인가요, 6조인가요? 그 이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제 그렇죠, 자동으로 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어야 결국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방어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로서는 자기의 직을 걸 만큼 나토 가입을 허용하면 자기가 대통령직 사임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러시아의 관계 잠깐 이제 오늘 좀 띄웠는데 트럼프가 푸틴에게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게 정말로 우호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요.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예, 푸틴에게. 그 제가 이번 2주간의 어떤 트럼프 외교의 소용돌이랄까요. 네. 아마 이제 서방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트럼프 일기 때 북한과의 그런 이제 외교 네. 그 생각을 떠올렸는데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이 적이라도 협상 초기에 친구라고 하고 상당한 이제 호의와 어떤 협상의 그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네. 일단 협상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러시아 편을 들 거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제스처는 일단은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러시아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지렛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이 전쟁을 또 우크라이나에게 빨리 끝내도록 또 종용하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젤렌스키는 굉장히 또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면 내가 하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다른 나라에 먹히는 전략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에게 통할까요? 일단 미국과 러시아에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수차례의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제 국가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난 이제 전쟁 기간 동안 수차례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네.
나토의 나토는 분쟁국입니다. 이제 분쟁국은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하, 나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회원국을 받아들이자마자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했던 패스트 트랙 가입.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면 MAP니 이렇게 일종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훈련과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패스트 트랙 가입을 벌써 2, 3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나토 입장에서도 분쟁국, 그러니까 가입하자마자 전쟁을 같이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당사자가 가입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보험사 비슷한 거네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자마자 보험금 타갈까 봐 가입 안 시켜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평화 유지군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주둔시켜주는 방안 유럽의 일부 국가 제안을 하던데요. 이 정도는 어떻게 좀 협상으로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종전 이후에 휴전선 방어를 유럽군이 방어해야 된다. 굳이 유럽군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나토가 아니고 나토라면 미국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 그런 책임을 유럽 돈으로 해라. 유럽 돈으로 해라. 책임져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토 확대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유럽군이 들어온다는 거는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토나 유럽군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내에서 나오는 얘기고 미국이 또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안이 지금 말씀하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군은 어쩌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거기에 심지어 러시아도 참여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엔 평화유지군에 물론 거기도 그 일원이니까 유엔의 일원이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러시아가 그래서 아마 종전 협상을 타결하는데 현재로서 제일 큰 난점 누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인가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가용할 수 있는 옵션일 수는 있겠네요. 평화유지군 유엔이라면. 또 하나가 아까 이정옥 님이 트럼프의 속셈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속셈을 더 알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너희도 전쟁 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해봐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관세 조치를 더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정책 수단인데 2021년에 전쟁 전에 미국과 러시아 교역액은 3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90%가 줄어들어서요. 현재 러시아의 대미 수출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6억 달러입니다. 관세가 영향을 미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도 받고 있고 미미하고. 그래서 관세를 올리겠다는데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눈썹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는 밖에다가 보이기는 하고요. 그 러시아 하면 이제 원유, 천연가스 비롯해서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수출의 60%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또 이걸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지금 대중국 히토류 의존이 70%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리튬이나 히토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마도 이런 이제 광물,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이제 욕심이 이제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히토류나 핵심 광물의 한 40%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이제 러시아 전역에 이런 핵심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미국의 광물 투자를 수용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 미국, 러시아, 유럽 또 중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을 부추긴 하나의 원인이 핵심 광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이제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미국에게 넘겨서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거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만큼 좀 안전 보장이 되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걸 트럼프가 그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광물 협정을 맺어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인계선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광물을 새로 개발하고 이제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채굴 이후에 가공을 해야 되고 네. 가공한 것을 운송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긴 과정이 필요하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데다가 그죠.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러시아의 포격권에 있거든요. 그 광산들이. 네. 과연 미국 기업들이 그런 포격권에 있는 광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까? 미국 기업들은 또 이제 사업성을 따져보겠죠. 예, 뭐 사업의 안정성을 볼 때. 그래서 여전히 조금 불확실한 문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하, 뭐든지 확실한 것은 없다. 또 자원이라는 게 또 캐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관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탐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도 그게 이제 가스가 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또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라는 관측들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조금 현실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독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노드 스트림인데 네. 사실은 전쟁 직전에 그 노드 스트림 2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독일이 그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를 백지화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독일이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값이 엄청 오르고 이번에 아마 그 독일의 뭐 대한당 그런 극우당들이 약진한데도 아하. 그런 이제 경제적 고통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드 스트림 2를 러시아 투자를 수용해서 만약에 그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유럽의 가스 시장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전쟁 이후에 그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한 43%쯤 됐었는데 예. 지금 17%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LNG가 지금 유럽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격은 물론 러시아 PNG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유럽이 다시 러시아 PNG로 돌아갈 거를 상당히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LNG 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소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LNG를 많이 사서 써야 되는데 종전 이후에 유럽이 다시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 더더욱이 지금 유럽이 여러 문제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견이 많은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통제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이 좀 유럽을 관리하는데 좀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아직 뭐 드러난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 보면 그 가스관을 러시아가 통제하는 거나 미국이 통제하는 거나 불안하긴 매일 마찬가지네요.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광물도 그렇고 뭐 러시아 가스관도 그렇고 다 탐내고 있어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좀 얻을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광물 같은 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게 제안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종전이 된 다음에 러시아는 또 뭘 더 얻으려고 할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내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한 걸까요? 그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국무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요. 네.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그 러시아 투자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 종전협상에 투자공사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러시아로서는 물론 이제 제일 원하는 거는 제재 완화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미국과의 경제관계 회복. 아까 제가 교역액이 90%로 삭감 90% 이상 삭감됐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제적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공사 사장이 참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로서는 종전으로 이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 외에도 네. 뭐 경제적 이익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네. 근데 또 종전이 된다면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도 그렇고 러시아에 주어졌던 어떤 많은 제재들이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자동으로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 또 유럽은 또 뭐 반발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러시아에서도 제일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 서방의 제재 건수는 2만 건입니다. 2만 건이나 되는 제재를 일시에 푸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미국 제재, 유럽 제재 나눠보면 러시아가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유럽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인 여러 가지 제재가 유럽 제재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에 많이 판매해 왔었는데 그게 안 되니. 네.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 하면 사실 러시아는 제재의 고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유럽이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실제 쉽게 합의될 수 있는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중간에 누가 화해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좀 앙금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시 그것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불안한데 저 친구 걸 내가 계속 사서 써줘야 되나? 또 이게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지금 유럽은 말로는 절대 그 러시아 원유나 가스 그 협력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럽이 어차피 지금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고통도 일부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유럽과의 에너지 관계가 복원되리라고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더 가속화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야, 러시아 가스를 다시 쓰는 게 우리가 뭐 한 3분의 1 가격이야. 뭐 이러면 또 유혹이 안 될 수도. 그걸 원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죠. 지금 나라마다 입장에 따라서. 헝가리, 슬로베니아 뭐 이런 국가들은 당장 지금 복원하겠다는 거고 독일도 지금 정치적 논란입니다. 지금 정당 입장에 따라서. 예,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선거에서 지기도 했고 예. 또 실제로 지금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 어려운 굉장히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블록화라고 하는데 가장 큰 블록인 유럽연합마저도 그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파견하겠냐 하는 거는 독일하고 폴란드는 반대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찬성이고 이게 지금 의제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네네. 세부적인 의제에 들어가면 각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국익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강론에서는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종전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있는데 어떻게 좀 이번에는 종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지금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는 사우디에서도 협의를 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이게 종전 혹은 휴전 합의만 해도 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막 걸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종전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제일 핵심적인 국가인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종전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그 종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구속력을 갖는 평화 협정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 유럽 안보 합의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러시아도 이번 기회에 미국이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보장하는 포괄적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고 네네. 또 러시아로서는 이게 휴전 정도의 합의에 이르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부정적이고 이게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중국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히토류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레버리지의 하나가 히토류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적이냐 친구냐 하는 관계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전에 이르더라도 아마 모든 당사자들이 이게 종전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유예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이 전쟁은 또 다시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들마다 셈법 다 다르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영토의 5분의 1을 빼앗긴 상황인데 그러면 그 영토 그대로 거기에다 뭐 국경을 긋는다라는 걸로 가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회복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이거를 또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그 영토 주권이 넘어가는 영토 상실을 그 주권 차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회복돼야 될 영토라는 원칙하에 일단은 러시아 점령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점령 상태로 인정하고 지금 크림반도의 법적 지위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법적 지위와 비슷하게 이제 다만 지금 서구가 크림반도만은 러시아 땅이 아닌가 이런 사실상의 지금 수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영토화되는 이제 그런
뭐 장기 분쟁 지역 뭐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영토, 명확한 국경도 아니고 장기간 분쟁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의 합의 사항으로만 그 점령 지역으로 인정해 줬을 뿐이지 그게 우리 영토가 아니다. 그런 인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휴전을 했고 네. 그것이 정전이나 이제 평화협정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사실상의 지금 두 국가처럼 돼 있고 여전히 휴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푸틴의 러시아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있다.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할까? 왜냐면은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중국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러시아를 사이에다 두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좀 밀당을 하는 이런 구도입니까? 현재는? 그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리버스 키신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헨리 키신저. 네, 역 키신저죠. 닉슨 대통령 때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포용해서 소련을 압박하는 이제 전략을 쓴 거를 빗대서 혹시 트럼프가 러시아를 포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그런 의도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를 볼 때 그게 먹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그 어쨌거나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교역액만 뭐 2,400억 달러가 아니라 이제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더더욱이 제조업 분야에 이제 중국 이제 영향력이 너무 커졌고 또 어쨌거나 이번 종전이 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과거의 국제사회 위상으로 단번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고 이제 그 지지할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성을 이번에 완전히 트럼프식에 탈피할 거다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새 러시아에서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외교적 자율성인데 네.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과거의 외교적 자율성을 좀 이제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북한을 러시아가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 자체도 외교 자율성의 복원의 일환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고. 그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누구랑든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렇죠. 무조건 중국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중국하고 조금 껄끄러운 인도나 베트남하고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런 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띄워놓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의 거리를 멀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 완전히 멀어질 수도 없는 거고. 없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국제 위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경제력도 그렇고. 요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텐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종전이 되면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재건은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 그 우리 증시에 요새 그 영향을 좀 미치는가 봅니다. 재건 테마주가 테마주가. 예. 그러면서 1,200조 재건 시장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요. 예. 지금 월드뱅크에서 이제 추산하는 뭐 재건 비용은 대개 한 4,600억 달러, 한 500
500조, 600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좀 평가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경제 너무 어렵고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느냐는 투자 리스크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제기구와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여러 기업과 콘소시엄 형태로 조금 자금력이 약한 기업에 대한 좀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보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크라이나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 네. 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막대한 돈을 지원했던 일본 기업 이제 이런 거하고 조금 협력을 모색해서 해보는 방안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이제 정부는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지금 관계기관 협의회를 1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그 협의회 단장도 정부가 뭐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투자 보증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조금 리스크도 고려하는 방안은 해야 되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재건 시장이 어쩌면 더 큰 시장은 돈바스의 러시아 재건 사업입니다. 아하. 러시아 예, 그래서 영토까지도 우리가 한러 관계의 보건 수준에 따라서는 네. 네. 러시아 재건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엄구호 교수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 심판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늘 13일 함께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 판단에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을 저지른 누구나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9% 늘어난 가운데 무역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상속세였는데요. 네. 3291님, 배우자가 사망해서 재산을 받았을 때 남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배우자만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는 거고 자기가 가져간 재산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내는 건데 5억 원을 재산을 받았다. 이 5억 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도 다 대신해서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상속 관련 질문이 또 있죠? 네, 문종수님,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양경섭 세무사의 답변입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면 5억을 받는 거고 배우자 상속공제 외에 일괄공제라는 게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는 거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이 많다면 5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상속세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0025님.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는 왜 원산지에서 직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공된 상태로 수입하나요? 하셨습니다. 이걸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카카오 열매 특성상 그 특정한 기후 또 토양 조건 그곳에서만 많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거는 그곳이 아니라 유럽이거나 미국인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가공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공시설을 뭐 아프리카 땅이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럽 지역이나 북미 지역에 많이들 그 공장들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시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원재료를 가져와서 그곳에서 가공을 해서 중간 제품을 만들거나 혹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파는 게 훨씬 더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있는 곳에 공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는 뭐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등 이런 주산지에서 가공하는 비율도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우리 홈플러스 문제 관련해서 기업 어음 이야기 해봤는데요. 9241님, 지금도 어음 거래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어음 CP라는 것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 어음 거래도 최근에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